안녕하세요. 우리 삶의 깊이를 더하는 지식과 통찰의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한 인간의 내면에 자리한 깊고 어두운 시면, 바로 나르시시스트의 세계로 들어가 보려 합니다. 마치 화려한 색으로 유혹하지만 치명적인 독을 품은 꽃처럼 그들의 존재는 처음엔 더없이 매력적이지만 결국 주변을 황폐하게 만듭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삶, 혹은 당신 주변의 누군가에게 작은 빛과 위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지혜의 여정에 동참해 주시고 당신의 마음을 나누어 주신다면 더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모든 날에 평온이 깃들기를 기원하며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나르시시스트가 자신이 저지른 일의 결과를 마주하는 순간에는 마치 고대 신화의 한 장면처럼 깊은 비극성이 존재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심리학적인 현상을 넘어 인간 본성에 대한 원형적인 질문을 던지죠. 나르시시스트가 쌓아올린 통제의 환상은 정교한 감정 조종 위에 세워진 성과 같습니다. 그들 행동의 핵심에는 타인보다 우월하고 강력하며 지배적인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절박한 욕구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오만함이나 부풀려진 자존감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 본질은 깊은 불안감과 자신의 연약함을 감당하지 못하는 무능력에서 비롯된 방어기제인 것이죠. 그들은 주변 사람들이 자신의 심리적 우주 안에서 궤도를 벗어나지 않도록 고도로 세련된 조종의 기술을 발전시킵니다. 통제는 그들에게 생명줄이자 나침반이며 마주하기 두려운 현실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재구성하는 유일한 수단이 됩니다. 그리고 이 목표를 달성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도구가 바로 감정 조종입니다. 관계의 시작에서 나르시시스트는 대개 카리스마 넘치고 세심하며 심지어 지극히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놓는 덫의 첫 단계, 러브 바밍입니다. 그들은 자신이 통제하고자 하는 대상의 욕망, 언어, 그리고 감정 패턴을 거울처럼 비춥니다. 하지만 이 미러링은 공감이 아닙니다. 철저히 계산된 전략이죠. 상대의 감정적 핵에 접근하기 위한 열쇠를 얻는 과정입니다. 상대의 두려움, 필요, 희망을 연구함으로써 그들은 마치 맞춤 제작된 것처럼 보이는 완벽한 가면을 만들어냅니다. 이 초기 단계는 꿀처럼 달콤하지만 수면 아래에서 나르시시스트는 이미 자신이 항상 감정적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관계의 역학을 구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단 애착 관계가 형성되면 조종은 더욱 교묘하고 은밀하게 강화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노골적인 잔인함 없이 상대방의 자존감을 조금씩 갉아먹기 시작합니다. 칭찬인 듯하지만 실은 비꼬는 말이 섞인 백핸디드 컴플리먼트, 예측할 수 없게 애정을 줬다 뺏는 간헐적 강화, 자신의 서사에 유리하도록 과거의 사건을 재구성하는 행위들. 이 모든 것의 목표는 단지 상대방이 자신의 기억이나 판단을 의심하게 만드는 것을 넘어 자신의 가치 자체를 의심하게 만드는 데 있습니다. 누군가가 나는 늘 부족하다, 나는 뭔가 잘못됐다는 생각을 내면화하기 시작하면 그 사람은 통제하기 훨씬 쉬운 존재가 됩니다. 그들은 나르시시스트의 인정을 더욱 갈망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자신의 감정적 자율성을 더 많이 포기하게 됩니다. 이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이러한 미묘한 책략을 통해 자신이 휘두르는 권력의 크기를 정확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스라이팅은 단순한 부인이 아닙니다. 그것은 피해자의 내면에 있는 나침반 자체를 왜곡시키는 행위입니다. 자신의 감정이나 인식을 더 이상 신뢰할 수 없게 된 사람은 방향을 찾기 위해 외부를 바라보게 되고 나르시시스트의 세계에서 그 방향은 언제나 자신을 향해야만 합니다. 그들은 현실이 처리되는 필터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통제의 핵심입니다.
이러한 관계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이유는 바로 예측 불가능성 때문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일관성 있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애정은 진실한 감정이 아닌 상대의 순응도에 따라 주어지고 철회됩니다. 어느 날은 따뜻하고 다정하다가도 다음 날에는 아무런 설명 없이 차갑고 냉담해집니다. 이러한 변덕스러운 행동은 상대방에게 불안과 과도한 경계심을 심어줍니다. 상대는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어떻게 하면 상황을 바로잡을 수 있는지 알아내기 위해 나르시시스트의 모든 말, 표정, 침묵 하나하나를 분석하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끊임없는 감정 노동은 나르시시스트의 통제력을 더욱 깊게 만듭니다. 상대방이 나르시시스트의 기분을 관리하는데 더 많은 에너지를 쏟을수록 관계의 역학 자체에 의문을 제기할 에너지는 줄어들게 되죠. 나르시시스트가 자신의 조종을 우월함의 증거라고 믿기 시작할 때 통제의 환상은 특히 위험해집니다. 그들의 마음속에서 그들은 단순히 약점을 보완하거나 생존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이겨먹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친절, 연약함, 충성심과 같은 감정적 반응을 이용 가치가 있는 지렛대로 봅니다. 한국 문화에서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정과 같은 깊은 유대감조차 그들에게는 미덕이 아닙니다. 그것은 채굴하고 사용하고 더 이상 쓸모없어지면 버려야 할 자원에 불과합니다. 누군가가 자신을 깊이 사랑할수록 그들은 더 큰 힘을 가졌다고 느낍니다. 그리고 그들의 자아는 종종 텅 비어있기 때문에 그들은 타인에 대한 통제로 그 공허함을 채우려 합니다. 하지만 이 환상은 지극히 취약합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주변 사람들의 수능과 감정적 반응에 의존하기 때문입니다. 일단 한 사람이 그 조종을 꿰뚫어 보기 시작하고 한 걸음 물러나 반응하기를 멈추면 전체 시스템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상호적인 감정 교환에 참여하는 법을 모릅니다. 그들은 도발하고 보상하고 벌 주고 유혹하는 방법은 알지만 진정으로 관계를 맺는 법은 모릅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감정을 조종할 수 없게 되면 그들은 이야기의 주도권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서사가 없으면 통제의 환상에도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제력이 약해질 때조차 나르시시스트는 종종 더 필사적으로 매달립니다. 죄책감을 심고 책임을 전가하며 과장된 감정적 연극을 펼치는 등 그들의 전술은 더욱 강화됩니다. 그들은 손에서 빠져나가는 것을 되찾으려 발버둥칩니다. 왜냐하면 그 통제가 없다면 그들에게는 오직 자기 자신만이 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들에게 끔찍한 전망입니다. 대부분의 나르시시스트는 거울이 자신의 내면을 비추는 그 순간을 피하기 위해 평생을 보냅니다. 통제는 타인을 지배하는 방법일 뿐만 아니라 내면의 혼돈을 피하는 방법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들이 타인의 감정적 의지에 굴복하는 것을 보며 자신이 상황을 주도하고 있다고 믿기 때문에 이 환상은 강력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그들 역시 자신의 기능장애에 갇힌 죄수이며 자신의 자아감을 유지하기 위해 타인의 반응에 끝없이 의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통제는 진정한 힘이 아닙니다. 그것은 두려움 위에 세워진 위태로운 요새일 뿐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나르시시스트가 진정으로 연결될 수 없음을 폭로합니다. 관계 초반에 그들은 매력적이고 세심하며 감성 지능이 높은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이 가면은 깊고 지속적인 친밀감의 요구를 견뎌낼 수 없습니다. 가장 순수한 형태의 사랑은 취약성, 상호 존중, 그리고 진정한 자기 자신으로 나타나려는 의지 위에 세워집니다. 그것은 나르시시스트가 근본적으로 유지할 수 없는 개방성을 요구합니다. 왜냐하면 진정성은 그들의 거짓된 자아의 기반 자체를 위협하기 때문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존경, 두려움 또는 통제를 이끌어내기 위해 세심하게 기획된 정체성, 즉 페르소나를 구축함으로써 생존하고 기능합니다. 이 페르소나는 그들의 실제 모습이 아닙니다. 그들이 남에게 보여지기를 원하는 모습이죠. 그것은 수치심, 부적절함, 거절에 대한 보호 갑옷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사랑은 페르소나와 상호작용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가면 뒤에 있는 사람을 찾습니다. 그리고 사랑이 그 숨겨진 핵심에 닿기 시작하면 나르시시스트는 후퇴하거나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파트너가 인내심 있고 일관되며 정서적으로 영양가 있는 사랑을 제공하면 그것은 거울을 만듭니다. 그 거울에서 나르시시스트는 자신이 받고 있는 것의 반영뿐만 아니라 자신이 돌려줄 수 없는 것과의 극명한 대조를 보게 됩니다. 그들은 기대되는 말이나 제스처를 사용하여 감정의 깊이를 흉내내려 할 수 있지만 진정으로 공감하거나 연결할 수 없는 그들의 무능력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항상 드러납니다. 사랑은 거래가 되고 충성이나 존경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이 되며 그 자체로 목적이 되지 못합니다. 진정한 사랑은 또한 책임감을 요구합니다. 누군가 당신을 진정으로 사랑하면 그들은 당신이 세상에 파는 버전뿐만 아니라 당신의 본 모습을 봅니다. 그들은 모순, 불일치, 조종을 알아차립니다. 그들은 질문하고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을 때 지적합니다. 나르시시스트에게 이것은 견딜 수 없는 일입니다. 책임감은 완벽함의 환상을 위협합니다. 건강한 관계에서 사랑은 상호 발전을 촉진합니다. 각 사람은 상대방 때문에 성장합니다. 하지만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에서 성장은 종종 일방적입니다. 파트너는 유대를 유지하기 위해 구부리고 적응하고 희생합니다. 반면 나르시시스트는 자기 성찰이나 겸손을 요구하는 모든 변화에 저항합니다. 사랑은 왜곡됩니다. 그것은 더 이상 안전과 상호성의 공간이 아닙니다. 한 사람은 연결을 위해 싸우고 다른 한 사람은 통제를 유지하기 위해 싸우는 전쟁터가 됩니다. 이러한 진정성 있는 연결의 부재는 나르시시스트가 감정적 깊이를 다루는 방식에서도 나타납니다. 그들은 슬픔의 시기에 곁에 있어 주거나 취약함을 보여주거나 자신을 중심에 두지 않고 경청하는 것과 같은 감정적 현존이 요구될 때 물러나거나 스포트라이트를 자신에게로 돌립니다. 그것은 단지 기술 부족이 아니라 의지 부족입니다. 감정적 진정성은 자아의 항복을 요구하며 나르시시스트에게 그것은 소멸처럼 느껴집니다. 갈등 후 사과하고 용서하고 재건하는 섬세한 회복의 기술. 여기서 나르시시스트의 결함은 더욱 명백해집니다. 그들은 진심으로 사과하는 데 어려움을 겪으며 종종 조종적이거나 자기 봉사적인 혹은 변명이 뒤따르는 사과를 합니다. 진정한 친밀감은 조건 없이 내가 틀렸어라고 말할 수 있는 겸손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나르시시스트에게 잘못을 인정하는 것은 불완전함을 인정하는 것이며 그들의 연약한 자아는 그 수준의 자기 직면을 용납할 수 없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분명해지는 것은 진정한 사랑이 나르시시스트를 더 강하게 만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의 약점을 드러냅니다. 사랑은 깊이, 용기, 진정성을 요구하는 힘입니다. 그것은 변화를 초대합니다. 그러나 나르시시스트에게 변화는 그들이 자신을 보호한다고 믿는 정체성 자체를 포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진정한 사랑의 선물을 받아들이는 대신 종종 그것을 파괴합니다. 통제는 연결이 아니며 사랑은 지배 속에서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종종 이 두 개념을 혼동하여 누군가에 대한 권력을 갖는 것이 그들과 가까워지는 것과 같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지배는 친밀감의 죽음입니다. 그것은 친밀감을 키우는 대신 복종을 낳습니다. 나르시시스트의 세계에서 관계는 파트너십이 아니라 위계 질서입니다. 한국 사회에서 흔히 말하는 갑을 관계의 극단적인 형태와도 같습니다. 항상 승자와 패자, 우월한 자와 열등한 자, 통제하는 자와 통제받는 자가 있을 뿐입니다. 침묵과 무관심이 나르시시스트의 거대한 자아상을 어떻게 무너뜨리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그 어떤 분노의 외침보다 더 날카로운 무기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감정적 반응을 먹고 삽니다.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관심은 그들의 존재를 확인시켜주는 연료입니다. 분노, 슬픔, 좌절, 심지어 증오까지도 그들에게는 자신이 여전히 상대방의 감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증거가 됩니다. 그들은 논쟁을 일으키고 질투심을 유발하며 죄책감을 심어주어 상대방이 계속해서 자신에게 감정적으로 얽매이도록 만듭니다. 그러나 침묵은 다릅니다. 침묵은 해독할 암호도 조종할 약점도 먹이로 삼을 불안도 제공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매력이나 분노로 채울 수 없는 공백입니다. 그리고 그 공백은 견딜 수 없게 됩니다. 그것은 자신이 잊을 수 없고 거부할 수 없으며 필수적인 존재라는 스스로에 대한 믿음과 모순됩니다. 한때 자신을 중심으로 공전하던 사람이 더 이상 궤도에 있지 않을 때 그 공허함 속에서 나르시시스트는 자신이 믿었던 것만큼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 깨달음은 부드럽게 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조용한 뇌파, 쉽게 수리할 수 없는 심리적 파열처럼 다가옵니다. 무관심 또한 비슷한 타격을 줍니다. 그것은 나르시시스트에게 그들이 더 이상 중요하지 않으며 그들의 존재나 부재가 더 이상 반응을 불러일으키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반응을 통해 자신의 가치를 구축하는 사람에게 이것은 견딜 수 없는 일입니다. 파트너의 무관심은 분노가 결코 할 수 없었던 일을 해냅니다. 그것은 나르시시스트의 힘을 완전히 제거합니다. 저항하거나 복종하지 않고 단지 관여하지 않을 뿐입니다. 그리고 나르시시스트에게 그것은 증오보다 훨씬 더 파괴적입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증오는 감정적 투자를 확인시켜주지만 무관심은 단절을 확인시켜주기 때문입니다. 나르시시스트가 가진 거대한 자아상은 단지 부풀려진 것이 아니라 깨지기 쉽습니다. 그것은 온전함을 유지하기 위해 끊임없는 외부적 강화를 필요로 합니다. 그들은 가장 똑똑하고 가장 매력적이며 가장 선망받는 존재여야만 합니다. 이 자아상은 실제 자신감보다는 자신이 평범하거나 잊혀지거나 사랑받지 못할 것이라는 진실을 끊임없이 회피하는 것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한때 자신이 통제했던 누군가가 더 이상 반응하지 않을 때 자신의 위대함을 비춰주던 거울은 사라집니다. 그들은 침묵 속에서 자신을 응시하게 되는데 그 침묵은 어떠한 인정도, 확인도, 내면의 혼돈으로부터의 구조도 제공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침묵이 시작되면 그들이 반응을 유발하기 위해 극단적인 수단을 동원하는 이유입니다. 갑자기 다시 나타나 진심 어린 사과나 거창한 약속으로 연락을 취하거나 모욕과 비난, 수정주의적 서사로 공격하며 자신을 진정한 피해자로 묘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도는 후회의 뿌리를 둔 것이 아니라 침묵을 깨기 위해 고안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정적인 관계조차도 통제감을 회복시켜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시도가 무시되고 도발이 실패하며 그들의 말이 허공으로 사라질 때 그들은 패닉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겉으로는 아닐지라도 내면에서 침묵은 자신의 무관함을 비추는 거울이 됩니다. 후회는 아무도 자신을 예전처럼 사랑해주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 나타납니다.
나르시시스트에게 사랑은 그들이 가지고 있을 때 소중히 여기는 것이 거의 아닙니다. 그들은 통제, 존경, 감정적 우월성에 너무 몰두한 나머지 진정한 애정에 조용하고 지속적인 힘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누군가가 나르시시스트를 진정으로 사랑할 때 그것은 종종 그들의 냉담함, 기분 변화, 감정적 부재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사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내심, 이해, 지원을 거에 돌려받지 못할 때에도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이것을 사랑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당연한 것, 단지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자신에게 빚진 것으로 봅니다. 그 사랑이 존재하는 한 그들은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시험하고 착취하며 상대방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보기 위해 한계를 밀어붙입니다. 그러나 마침내 그 한계에 도달하여 파트너가 떠나거나 감정적으로 단절될 때 나르시시스트는 종종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들이 당연하게 여겼던 사랑이 사라지면 그것은 그들의 가정을 산산조각 내고 자아상에 금을 가게 합니다. 진정한 후회는 종종 모든 소란이 먹고 침묵이 길어질 때 서서히 스며듭니다. 새로운 공급원이 얕게 느껴질 때, 새로운 파트너가 예전만큼 인내심이 없을 때, 존경이 예전만큼 의미 있게 느껴지지 않을 때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한때 자신이 얼마나 온전하고 일관되게 사랑받았는지를 기억하고 더 이상 그것에 접근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더 나쁜 것은 그것을 잃은 이유가 상대방이 변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곁에 있을 때 자신이 그 사람을 어떻게 대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나르시시스트의 매력은 사라지지만 그 결과는 남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그 매력의 가면 뒤에 숨겨진 불일치, 기만, 감정적 방치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파트너는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가졌다고 생각했던 감정적 연결이 대부분 일방적이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 실망감은 더 깊이 파고듭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단지 나르시시스트가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한 것에 대한 것이 아니라 그 기대가 거짓 위에 세워졌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참았던 모든 것이 터져나오고 파트너가 떠나거나 감정적으로 단절될 때 그 파열은 더욱 완전합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기회가 주어졌고 너무나 많은 노력이 있었으며 너무나 적은 것이 보답되었기 때문입니다. 매력이 사라진 후에 남는 것은 종종 고립입니다. 깊고 의미 있는 것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관계는 조종과 불신의 기억으로 축소됩니다. 그들은 왜 관계가 결코 지속되지 않는지, 왜 사람들이 결국 떠나는지, 왜 애정이 분노로 변하는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세상을 탓하고 다른 사람들이 결코 자신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주장할 수 있지만 진실은 실체 없는 매력은 시간이 지나면 항상 실패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나르시시스트는 사람들이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들이 더 나은 것을 찾아 떠났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이 마침내 환상을 꿰뚫어 보았기 때문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사람들이 자신의 판단을 의심하는 것에 의존합니다. 그러나 일단 명확성이 동이 트고 생존자가 자신의 인식을 신뢰하기 시작하면 나르시시스트의 지배력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런 깨달음 후에 떠나는 사람들은 뒤돌아보지 않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나르시시스트를 신비롭거나 오해받거나 비극적인 존재로 보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들을 계산적이고 자기중심적이며 감정적으로 이용 불가능한 존재로 봅니다. 이 깨달음은 나르시시스트에게 견딜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들이 평생을 피해온 진실, 즉 누군가가 이미지와 매력 뒤에 있는 진짜 자신을 보게 되면 떠나기를 선택한다는 것을 폭로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돌아오지 않을 때
나르시시스트는 자신의 행동의 결과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이 약하거나 불충실하거나 드라마틱했다고 스스로에게 말하며 정당화하려 할 수 있지만 그 변명은 침묵을 지우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깨닫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항상 떠난다는 것, 아무리 많은 새로운 시작을 추구해도 패턴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들은 사람을 애도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통제의 붕괴를 애도합니다. 뒤돌아보지 않고 떠나는 누군가의 최종적인 모습은 그들 정체성의 기반을 위협합니다. 결국 모든 것은 하나의 진실로 기결됩니다. 그들이 파괴한 사랑은 약하지 않았습니다. 강했습니다. 순진하지 않았습니다. 용감했습니다. 그리고 대체할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희귀했습니다. 그들은 한때 자신이 경멸했던 그 사랑이 자신이 경험했던 것 중 가장 진짜에 가까운 것이었음을 너무 늦게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이 선택했던 통제와 자만, 두려움의 대가를 치르며 텅 빈 무대 위에 홀로 남겨집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부디 당신의 마음속에 작은 울림이 있었기를. 안녕하세요. 우리 삶의 깊이를 더하는 지식과 통찰의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한 인간의 내면에 자리한 깊고 어두운 시면, 바로 나르시시스트의 세계로 들어가 보려 합니다. 마치 화려한 색으로 유혹하지만 치명적인 독을 품은 꽃처럼 그들의 존재는 처음엔 더없이 매력적이지만 결국 주변을 황폐하게 만듭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삶, 혹은 당신 주변의 누군가에게 작은 빛과 위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지혜의 여정에 동참해 주시고 당신의 마음을 나누어 주신다면 더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모든 날에 평온이 깃들기를 기원하며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나르시시스트가 자신이 저지른 일의 결과를 마주하는 순간에는 마치 고대 신화의 한 장면처럼 깊은 비극성이 존재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심리학적인 현상을 넘어 인간 본성에 대한 원형적인 질문을 던지죠. 나르시시스트가 쌓아올린 통제의 환상은 정교한 감정 조종 위에 세워진 성과 같습니다. 그들 행동의 핵심에는 타인보다 우월하고 강력하며 지배적인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절박한 욕구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오만함이나 부풀려진 자존감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 본질은 깊은 불안감과 자신의 연약함을 감당하지 못하는 무능력에서 비롯된 방어기제인 것이죠. 그들은 주변 사람들이 자신의 심리적 우주 안에서 궤도를 벗어나지 않도록 고도로 세련된 조종의 기술을 발전시킵니다. 통제는 그들에게 생명줄이자 나침반이며 마주하기 두려운 현실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재구성하는 유일한 수단이 됩니다. 그리고 이 목표를 달성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도구가 바로 감정 조종입니다. 관계의 시작에서 나르시시스트는 대개 카리스마 넘치고 세심하며 심지어 지극히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놓는 덫의 첫 단계, 러브 바밍입니다. 그들은 자신이 통제하고자 하는 대상의 욕망, 언어, 그리고 감정 패턴을 거울처럼 비춥니다. 하지만 이 미러링은 공감이 아닙니다. 철저히 계산된 전략이죠. 상대의 감정적 핵에 접근하기 위한 열쇠를 얻는 과정입니다. 상대의 두려움, 필요, 희망을 연구함으로써 그들은 마치 맞춤 제작된 것처럼 보이는 완벽한 가면을 만들어냅니다. 이 초기 단계는 꿀처럼 달콤하지만 수면 아래에서 나르시시스트는 이미 자신이 항상 감정적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관계의 역학을 구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단 애착 관계가 형성되면 조종은 더욱 교묘하고 은밀하게 강화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노골적인 잔인함 없이 상대방의 자존감을 조금씩 갉아먹기 시작합니다.
칭찬인 듯하지만 실은 비꼬는 말이 섞인 백핸디드 컴플리먼트, 예측할 수 없게 애정을 줬다 뺏는 간헐적 강화, 자신의 서사에 유리하도록 과거의 사건을 재구성하는 행위들. 이 모든 것의 목표는 단지 상대방이 자신의 기억이나 판단을 의심하게 만드는 것을 넘어 자신의 가치 자체를 의심하게 만드는 데 있습니다. 누군가가 나는 늘 부족하다, 나는 뭔가 잘못됐다는 생각을 내면화하기 시작하면 그 사람은 통제하기 훨씬 쉬운 존재가 됩니다. 그들은 나르시시스트의 인정을 더욱 갈망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자신의 감정적 자율성을 더 많이 포기하게 됩니다. 이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이러한 미묘한 책략을 통해 자신이 휘두르는 권력의 크기를 정확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스라이팅은 단순한 부인이 아닙니다. 그것은 피해자의 내면에 있는 나침반 자체를 왜곡시키는 행위입니다. 자신의 감정이나 인식을 더 이상 신뢰할 수 없게 된 사람은 방향을 찾기 위해 외부를 바라보게 되고, 나르시시스트의 세계에서 그 방향은 언제나 자신을 향해야만 합니다. 그들은 현실이 처리되는 필터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통제의 핵심입니다. 이러한 관계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이유는 바로 예측 불가능성 때문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일관성 있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애정은 진실한 감정이 아닌 상대의 순응도에 따라 주어지고 철회됩니다. 어느 날은 따뜻하고 다정하다가도 다음 날에는 아무런 설명 없이 차갑고 냉담해집니다. 이러한 변덕스러운 행동은 상대방에게 불안과 과도한 경계심을 심어줍니다. 상대는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어떻게 하면 상황을 바로잡을 수 있는지 알아내기 위해 나르시시스트의 모든 말, 표정, 침묵 하나하나를 분석하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끊임없는 감정 노동은 나르시시스트의 통제력을 더욱 깊게 만듭니다. 상대방이 나르시시스트의 기분을 관리하는데 더 많은 에너지를 쏟을수록 관계의 역학 자체에 의문을 제기할 에너지는 줄어들게 되죠. 나르시시스트가 자신의 조종을 우월함의 증거라고 믿기 시작할 때 통제의 환상은 특히 위험해집니다. 그들의 마음속에서 그들은 단순히 약점을 보완하거나 생존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이겨먹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친절, 연약함, 충성심과 같은 감정적 반응을 이용 가치가 있는 지렛대로 봅니다. 한국 문화에서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정과 같은 깊은 유대감조차 그들에게는 미덕이 아닙니다. 그것은 채굴하고 사용하고 더 이상 쓸모없어지면 버려야 할 자원에 불과합니다. 누군가가 자신을 깊이 사랑할수록 그들은 더 큰 힘을 가졌다고 느낍니다. 그리고 그들의 자아는 종종 텅 비어있기 때문에 그들은 타인에 대한 통제로 그 공허함을 채우려 합니다. 하지만 이 환상은 지극히 취약합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주변 사람들의 수능과 감정적 반응에 의존하기 때문입니다. 일단 한 사람이 그 조종을 꿰뚫어 보기 시작하고 한 걸음 물러나 반응하기를 멈추면 전체 시스템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상호적인 감정 교환에 참여하는 법을 모릅니다. 그들은 도발하고 보상하고 벌 주고 유혹하는 방법은 알지만 진정으로 관계를 맺는 법은 모릅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감정을 조종할 수 없게 되면 그들은 이야기의 주도권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서사가 없으면 통제의 환상에도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제력이 약해질 때조차 나르시시스트는 종종 더 필사적으로 매달립니다. 죄책감을 심고 책임을 전가하며 과장된 감정적 연극을 펼치는 등 그들의 전술은 더욱 강화됩니다. 그들은 손에서 빠져나가는 것을 되찾으려 발버둥 칩니다. 왜냐하면 그 통제가 없다면 그들에게는 오직 자기 자신만이 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들에게 끔찍한 전망입니다. 대부분의 나르시시스트는 거울이 자신의 내면을 비추는 그 순간을 피하기 위해 평생을 보냅니다. 통제는 타인을 지배하는 방법일 뿐만 아니라 내면의 혼돈을 피하는 방법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들이 타인의 감정적 의지에 굴복하는 것을 보며 자신이 상황을 주도하고 있다고 믿기 때문에 이 환상은 강력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그들 역시 자신의 기능장애에 갇힌 죄수이며 자신의 자아감을 유지하기 위해 타인의 반응에 끝없이 의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통제는 진정한 힘이 아닙니다. 그것은 두려움 위에 세워진 위태로운 요새일 뿐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나르시시스트가 진정으로 연결될 수 없음을 폭로합니다. 관계 초반에 그들은 매력적이고 세심하며 감성 지능이 높은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이 가면은 깊고 지속적인 친밀감의 요구를 견뎌낼 수 없습니다. 가장 순수한 형태의 사랑은 취약성, 상호 존중, 그리고 진정한 자기 자신으로 나타나려는 의지 위에 세워집니다. 그것은 나르시시스트가 근본적으로 유지할 수 없는 개방성을 요구합니다. 왜냐하면 진정성은 그들의 거짓된 자아의 기반 자체를 위협하기 때문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존경, 두려움 또는 통제를 이끌어내기 위해 세심하게 기획된 정체성, 즉 페르소나를 구축함으로써 생존하고 기능합니다. 이 페르소나는 그들의 실제 모습이 아닙니다. 그들이 남에게 보여지기를 원하는 모습이죠. 그것은 수치심, 부적절함, 거절에 대한 보호 갑옷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사랑은 페르소나와 상호작용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가면 뒤에 있는 사람을 찾습니다. 그리고 사랑이 그 숨겨진 핵심에 닿기 시작하면 나르시시스트는 후퇴하거나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파트너가 인내심 있고 일관되며 정서적으로 영양가 있는 사랑을 제공하면 그것은 거울을 만듭니다. 그 거울에서 나르시시스트는 자신이 받고 있는 것의 반영뿐만 아니라 자신이 돌려줄 수 없는 것과의 극명한 대조를 보게 됩니다. 그들은 기대되는 말이나 제스처를 사용하여 감정의 깊이를 흉내내려 할 수 있지만 진정으로 공감하거나 연결할 수 없는 그들의 무능력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항상 드러납니다. 사랑은 거래가 되고 충성이나 존경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이 되며 그 자체로 목적이 되지 못합니다. 진정한 사랑은 또한 책임감을 요구합니다. 누군가 당신을 진정으로 사랑하면 그들은 당신이 세상에 파는 버전뿐만 아니라 당신의 본 모습을 봅니다. 그들은 모순, 불일치, 조종을 알아차립니다. 그들은 질문하고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을 때 지적합니다. 나르시시스트에게 이것은 견딜 수 없는 일입니다. 책임감은 완벽함의 환상을 위협합니다. 건강한 관계에서 사랑은 상호 발전을 촉진합니다. 각 사람은 상대방 때문에 성장합니다. 하지만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에서 성장은 종종 일방적입니다. 파트너는 유대를 유지하기 위해 구부리고 적응하고 희생합니다. 반면 나르시시스트는 자기 성찰이나 겸손을 요구하는 모든 변화에 저항합니다. 사랑은 왜곡됩니다. 그것은 더 이상 안전과 상호성의 공간이 아닙니다. 한 사람은 연결을 위해 싸우고 다른 한 사람은 통제를 유지하기 위해 싸우는 전쟁터가 됩니다. 이러한 진정성 있는 연결의 부재는 나르시시스트가 감정적 깊이를 다루는 방식에서도 나타납니다. 그들은 슬픔의 시기에 곁에 있어 주거나 취약함을 보여주거나 자신을 중심에 두지 않고 경청하는 것과 같은 감정적 현존이 요구될 때 물러나거나 스포트라이트를 자신에게로 돌립니다. 그것은 단지 기술 부족이 아니라 의지 부족입니다. 감정적 진정성은 자아의 항복을 요구하며 나르시시스트에게 그것은 소멸처럼 느껴집니다. 갈등 후 사과하고
용서하고 재건하는 섬세한 회복의 기술. 여기서 나르시시스트의 결함은 더욱 명백해집니다. 그들은 진심으로 사과하는 데 어려움을 겪으며 종종 조종적이거나 자기봉사적인 혹은 변명이 뒤따르는 사과를 합니다. 진정한 친밀감은 조건 없이 내가 틀렸어라고 말할 수 있는 겸손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나르시시스트에게 잘못을 인정하는 것은 불완전함을 인정하는 것이며 그들의 연약한 자아는 그 수준의 자기 직면을 용납할 수 없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분명해지는 것은 진정한 사랑이 나르시시스트를 더 강하게 만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의 약점을 드러냅니다. 사랑은 깊이, 용기, 진정성을 요구하는 힘입니다. 그것은 변화를 초대합니다. 그러나 나르시시스트에게 변화는 그들이 자신을 보호한다고 믿는 정체성 자체를 포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진정한 사랑의 선물을 받아들이는 대신 종종 그것을 파괴합니다. 통제는 연결이 아니며 사랑은 지배 속에서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종종 이 두 개념을 혼동하여 누군가에 대한 권력을 갖는 것이 그들과 가까워지는 것과 같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지배는 친밀감의 죽음입니다. 그것은 친밀감을 키우는 대신 복종을 낳습니다. 나르시시스트의 세계에서 관계는 파트너십이 아니라 위계질서입니다. 한국 사회에서 흔히 말하는 갑을 관계의 극단적인 형태와도 같습니다. 항상 승자와 패자, 우월한 자와 열등한 자, 통제하는 자와 통제받는 자가 있을 뿐입니다. 침묵과 무관심이 나르시시스트의 거대한 자아상을 어떻게 무너뜨리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그 어떤 분노의 외침보다 더 날카로운 무기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감정적 반응을 먹고 삽니다.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관심은 그들의 존재를 확인시켜주는 연료입니다. 분노, 슬픔, 좌절, 심지어 증오까지도 그들에게는 자신이 여전히 상대방의 감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증거가 됩니다. 그들은 논쟁을 일으키고 질투심을 유발하며 죄책감을 심어주어 상대방이 계속해서 자신에게 감정적으로 얽매이도록 만듭니다. 그러나 침묵은 다릅니다. 침묵은 해독할 암호도 조종할 약점도 먹이로 삼을 불안도 제공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매력이나 분노로 채울 수 없는 공백입니다. 그리고 그 공백은 견딜 수 없게 됩니다. 그것은 자신이 잊을 수 없고 거부할 수 없으며 필수적인 존재라는 스스로에 대한 믿음과 모순됩니다. 한때 자신을 중심으로 공전하던 사람이 더 이상 궤도에 있지 않을 때 그 공허함 속에서 나르시시스트는 자신이 믿었던 것만큼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 깨달음은 부드럽게 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조용한 뇌파, 쉽게 수리할 수 없는 심리적 파열처럼 다가옵니다. 무관심 또한 비슷한 타격을 줍니다. 그것은 나르시시스트에게 그들이 더 이상 중요하지 않으며 그들의 존재나 부재가 더 이상 반응을 불러일으키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반응을 통해 자신의 가치를 구축하는 사람에게 이것은 견딜 수 없는 일입니다. 파트너의 무관심은 분노가 결코 할 수 없었던 일을 해냅니다. 그것은 나르시시스트의 힘을 완전히 제거합니다. 저항하거나 복종하지 않고 단지 관여하지 않을 뿐입니다. 그리고 나르시시스트에게 그것은 증오보다 훨씬 더 파괴적입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증오는 감정적 투자를 확인시켜주지만 무관심은 단절을 확인시켜주기 때문입니다. 나르시시스트가 가진 거대한 자아상은 단지 부풀려진 것이 아니라 깨지기 쉽습니다. 그것은 온전함을 유지하기 위해 끊임없는 외부적 강화를 필요로 합니다. 그들은 가장 똑똑하고 가장 매력적이며 가장 선망받는 존재여야만 합니다.
이 자아상은 실제 자신감보다는 자신이 평범하거나 잊혀지거나 사랑받지 못할 것이라는 진실을 끊임없이 회피하는 것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한때 자신이 통제했던 누군가가 더 이상 반응하지 않을 때 자신의 위대함을 비춰주던 거울은 사라집니다. 그들은 침묵 속에서 자신을 응시하게 되는데 그 침묵은 어떠한 인정도, 확인도, 내면의 혼돈으로부터의 구조도 제공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침묵이 시작되면 그들이 반응을 유발하기 위해 극단적인 수단을 동원하는 이유입니다. 갑자기 다시 나타나 진심 어린 사과나 거창한 약속으로 연락을 취하거나 모욕과 비난, 수정주의적 서사로 공격하며 자신을 진정한 피해자로 묘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도는 후회의 뿌리를 둔 것이 아니라 침묵을 깨기 위해 고안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정적인 관계조차도 통제감을 회복시켜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시도가 무시되고 도발이 실패하며 그들의 말이 허공으로 사라질 때 그들은 패닉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겉으로는 아닐지라도 내면에서 침묵은 자신의 무관함을 비추는 거울이 됩니다. 후회는 아무도 자신을 예전처럼 사랑해주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 나타납니다. 나르시시스트에게 사랑은 그들이 가지고 있을 때 소중히 여기는 것이 거의 아닙니다. 그들은 통제, 존경, 감정적 우월성에 너무 몰두한 나머지 진정한 애정에 조용하고 지속적인 힘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누군가가 나르시시스트를 진정으로 사랑할 때 그것은 종종 그들의 냉담함, 기분 변화, 감정적 부재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사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내심, 이해, 지원을 거에 돌려받지 못할 때에도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이것을 사랑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당연한 것, 단지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자신에게 빚진 것으로 봅니다. 그 사랑이 존재하는 한 그들은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시험하고 착취하며 상대방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보기 위해 한계를 밀어붙입니다. 그러나 마침내 그 한계에 도달하여 파트너가 떠나거나 감정적으로 단절될 때 나르시시스트는 종종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들이 당연하게 여겼던 사랑이 사라지면 그것은 그들의 가정을 산산조각 내고 자아상에 금을 가게 합니다. 진정한 후회는 종종 모든 소란이 멎고 침묵이 길어질 때 서서히 스며듭니다. 새로운 공급원이 얕게 느껴질 때, 새로운 파트너가 예전만큼 인내심이 없을 때, 존경이 예전만큼 의미 있게 느껴지지 않을 때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한때 자신이 얼마나 온전하고 일관되게 사랑받았는지를 기억하고 더 이상 그것에 접근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더 나쁜 것은 그것을 잃은 이유가 상대방이 변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곁에 있을 때 자신이 그 사람을 어떻게 대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나르시시스트의 매력은 사라지지만 그 결과는 남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그 매력의 가면 뒤에 숨겨진 불일치, 기만, 감정적 방치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파트너는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가졌다고 생각했던 감정적 연결이 대부분 일방적이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 실망감은 더 깊이 파고듭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단지 나르시시스트가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한 것에 대한 것이 아니라 그 기대가 거짓 위에 세워졌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참았던 모든 것이 터져나오고 파트너가 떠나거나 감정적으로 단절될 때 그 파열은 더욱 완전합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기회가 주어졌고 너무나 많은 노력이 있었으며 너무나 적은 것이 보답되었기 때문입니다. 매력이 사라진 후에 남는 것은 종종 고립입니다. 깊고 의미 있는 것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관계는 조종과 불신의 기억으로 축소됩니다. 그들은 왜 관계가 결코 지속되지 않는지, 왜 사람들이 결국 떠나는지,
왜 애정이 분노로 변하는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세상을 탓하고 다른 사람들이 결코 자신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주장할 수 있지만 진실은 실체 없는 매력은 시간이 지나면 항상 실패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나르시시스트는 사람들이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들이 더 나은 것을 찾아 떠났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이 마침내 환상을 꿰뚫어 보았기 때문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사람들이 자신의 판단을 의심하는 것에 의존합니다. 그러나 일단 명확성이 동이 트고 생존자가 자신의 인식을 신뢰하기 시작하면 나르시시스트의 지배력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런 깨달음 후에 떠나는 사람들은 뒤돌아보지 않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나르시시스트를 신비롭거나 오해받거나 비극적인 존재로 보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들을 계산적이고 자기중심적이며 감정적으로 이용 불가능한 존재로 봅니다. 이 깨달음은 나르시시스트에게 견딜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들이 평생을 피해온 진실, 즉 누군가가 이미지와 매력 뒤에 있는 진짜 자신을 보게 되면 떠나기를 선택한다는 것을 폭로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돌아오지 않을 때 나르시시스트는 자신의 행동의 결과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이 약하거나 불충실하거나 드라마틱했다고 스스로에게 말하며 정당화하려 할 수 있지만 그 변명은 침묵을 지우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깨닫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항상 떠난다는 것, 아무리 많은 새로운 시작을 추구해도 패턴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들은 사람을 애도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통제의 붕괴를 애도합니다. 뒤돌아보지 않고 떠나는 누군가의 최종적인 모습은 그들 정체성의 기반을 위협합니다. 결국 모든 것은 하나의 진실로 기결됩니다. 그들이 파괴한 사랑은 약하지 않았습니다. 강했습니다. 순진하지 않았습니다. 용감했습니다. 그리고 대체할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희귀했습니다. 그들은 한때 자신이 경멸했던 그 사랑이 자신이 경험했던 것 중 가장 진짜에 가까운 것이었음을 너무 늦게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이 선택했던 통제와 자만, 두려움의 대가를 치르며 텅 빈 무대 위에 홀로 남겨집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부디 당신의 마음속에 작은 울림이 있었기를. 안녕하세요. 우리 삶의 깊이를 더하는 지식과 통찰의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한 인간의 내면에 자리한 깊고 어두운 시면, 바로 나르시시스트의 세계로 들어가 보려 합니다. 마치 화려한 색으로 유혹하지만 치명적인 독을 품은 꽃처럼 그들의 존재는 처음엔 더없이 매력적이지만 결국 주변을 황폐하게 만듭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삶, 혹은 당신 주변의 누군가에게 작은 빛과 위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지혜의 여정에 동참해 주시고 당신의 마음을 나누어 주신다면 더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모든 날에 평온이 깃들기를 기원하며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나르시시스트가 자신이 저지른 일의 결과를 마주하는 순간에는 마치 고대 신화의 한 장면처럼 깊은 비극성이 존재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심리학적인 현상을 넘어 인간 본성에 대한 원형적인 질문을 던지죠. 나르시시스트가 쌓아올린 통제의 환상은 정교한 감정 조종 위에 세워진 성과 같습니다. 그들 행동의 핵심에는 타인보다 우월하고 강력하며 지배적인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절박한 욕구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오만함이나 부풀려진 자존감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 본질은 깊은 불안감과 자신의 연약함을 감당하지 못하는 무능력에서 비롯된 방어기제인 것이죠. 그들은 주변 사람들이 자신의 심리적 우주 안에서 궤도를 벗어나지 않도록 고도로 세련된 조종의 기술을 발전시킵니다.
통제는 그들에게 생명줄이자 나침반이며 마주하기 두려운 현실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재구성하는 유일한 수단이 됩니다. 그리고 이 목표를 달성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도구가 바로 감정 조종입니다. 관계의 시작에서 나르시시스트는 대개 카리스마 넘치고 세심하며 심지어 지극히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놓는 덫의 첫 단계, 러브 바밍입니다. 그들은 자신이 통제하고자 하는 대상의 욕망, 언어, 그리고 감정 패턴을 거울처럼 비춥니다. 하지만 이 미러링은 공감이 아닙니다. 철저히 계산된 전략이죠. 상대의 감정적 핵에 접근하기 위한 열쇠를 얻는 과정입니다. 상대의 두려움, 필요, 희망을 연구함으로써 그들은 마치 맞춤 제작된 것처럼 보이는 완벽한 가면을 만들어냅니다. 이 초기 단계는 꿀처럼 달콤하지만 수면 아래에서 나르시시스트는 이미 자신이 항상 감정적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관계의 역학을 구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단 애착 관계가 형성되면 조종은 더욱 교묘하고 은밀하게 강화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노골적인 잔인함 없이 상대방의 자존감을 조금씩 갉아먹기 시작합니다. 칭찬인 듯하지만 실은 비꼬는 말이 섞인 백핸디드 컴플리먼트, 예측할 수 없게 애정을 줬다 뺏는 간헐적 강화, 자신의 서사에 유리하도록 과거의 사건을 재구성하는 행위들. 이 모든 것의 목표는 단지 상대방이 자신의 기억이나 판단을 의심하게 만드는 것을 넘어 자신의 가치 자체를 의심하게 만드는 데 있습니다. 누군가가 나는 늘 부족하다, 나는 뭔가 잘못됐다는 생각을 내면화하기 시작하면 그 사람은 통제하기 훨씬 쉬운 존재가 됩니다. 그들은 나르시시스트의 인정을 더욱 갈망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자신의 감정적 자율성을 더 많이 포기하게 됩니다. 이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이러한 미묘한 책략을 통해 자신이 휘두르는 권력의 크기를 정확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스라이팅은 단순한 부인이 아닙니다. 그것은 피해자의 내면에 있는 나침반 자체를 왜곡시키는 행위입니다. 자신의 감정이나 인식을 더 이상 신뢰할 수 없게 된 사람은 방향을 찾기 위해 외부를 바라보게 되고 나르시시스트의 세계에서 그 방향은 언제나 자신을 향해야만 합니다. 그들은 현실이 처리되는 필터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통제의 핵심입니다. 이러한 관계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이유는 바로 예측 불가능성 때문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일관성 있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애정은 진실한 감정이 아닌 상대의 수능도에 따라 주어지고 철회됩니다. 어느 날은 따뜻하고 다정하다가도 다음 날에는 아무런 설명 없이 차갑고 냉담해집니다. 이러한 변덕스러운 행동은 상대방에게 불안과 과도한 경계심을 심어줍니다. 상대는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어떻게 하면 상황을 바로잡을 수 있는지 알아내기 위해 나르시시스트의 모든 말, 표정, 침묵 하나하나를 분석하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끊임없는 감정 노동은 나르시시스트의 통제력을 더욱 깊게 만듭니다. 상대방이 나르시시스트의 기분을 관리하는데 더 많은 에너지를 쏟을수록 관계의 역학 자체에 의문을 제기할 에너지는 줄어들게 되죠. 나르시시스트가 자신의 조종을 우월함의 증거라고 믿기 시작할 때 통제의 환상은 특히 위험해집니다. 그들의 마음속에서 그들은 단순히 약점을 보완하거나 생존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이겨먹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친절, 연약함, 충성심과 같은 감정적 반응을 이용 가치가 있는 지렛대로 봅니다. 한국 문화에서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정과 같은 깊은 유대감조차 그들에게는 미덕이 아닙니다. 그것은 채굴하고 사용하고 더 이상 쓸모없어지면 버려야 할 자원에 불과합니다. 누군가가 자신을 깊이 사랑할수록
그들은 더 큰 힘을 가졌다고 느낍니다. 그리고 그들의 자아는 종종 텅 비어 있기 때문에 그들은 타인에 대한 통제로 그 공허함을 채우려 합니다.